캄보디아 얘기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캄보디아 문제 정말 심각하죠. 야, 이게 진짜 2025년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이 대체 얼마나 이국에 갇혀 있는지, 얼마나 납치, 고문, 살해당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인 가해자들이 기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게 하필이면 또 용의자들이, 가해자들이 또 중국인들입니다. 정부가 국민 구출보다, 그런데 정부가 국민을 구출하기보다 여론을 막는 데 급급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 가지 부러운 게 요즘 가자지구 사태를 봐도 그렇고 미국을 봐도 그렇고 뭔가 국민 생명이 달린 일에는 국가가 전력을 다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국민을 구해내는 그런 일을 저희가 보면서 이거 진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곤 하는데, 야, 이게 국민 구출보다 여론을 막는 데 급급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정말 어이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걱정스러운 건 지금 현재도 캄보디아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구금되어서 이렇게 맞고 죽임을 당하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지금 알 수도, 지금 알고 있지도 못하는 게 지금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지금 캄보디아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사실 75년대 폴포트 정권에서 킬링필드가 일어난 곳이죠. 그래서 그 당시 220만 명, 거의 캄보디아 인구의 4분의 1이 죽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곳이고, 지금 현재도 보면 치안도 굉장히 좀 불안하고 경찰들이 굉장히 부패가 돼가지고 범죄 조직하고도 어떻게 인간되는지 모르고, 특히 또 사회주의 정권이기 때문에 중국, 북한과의 어떤 연계도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런 곳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치가 되면서 마약이라든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로맨스 캠이라든지 이런데 이제 악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안 하겠다고 하면 이렇게 굉장히 이제 고문을 하는 거죠. 고문을 하고 구타를 해서 결국 거기 못 이겨서 이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벌써 징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캄보디아 대사관에 한국 대사관 납치 신고가 작년에 이제 220건이 일어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8월 말 기준으로 벌써 330건이나 신고가 됐다 불구하고, 8월 기준이면은 연말까지 하면 한 500건 넘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대사관에서 전혀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대응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우려는 뭐냐면, 이재명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4개월이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 대사도 아직까지 임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미국 조지아 사태 때도 봤지만 그 미국 대사관,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도 임명이 그때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정권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그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해외에서 구금되고 살해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 손 놓고 있다, 그런 걸로 인해서 정말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느냐,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렇게 상대방 어떤 정적을 죽인다든지 검찰을 해체를 한다든지 이런 데서만 지금 골몰하고 있으니까 정말 국가의 제대로 된 어떤 역할은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결과,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압박과 구타와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있는 현장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숨진 대학생 A씨 22살밖에 안 됐습니다. 진짜 꽃 같은 나이인데, 이게 숨진 사건이 알려진 게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난 8월 14일에 알려졌습니다. 당시에 한국 외교부가 어떻게 반응을 했냐, 이재명 정부 외교부가 뭐라고 반응을 했냐, 이 기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내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이다 라고 했어요. 사실과 다른 내용이라고 했는데 뭐가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어떤 부분이 사실이 아닌지 밝히지 않았고, 유가족 보호를 위해 구체적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 추가 보도에는 신중을 기해달라라고 했습니다. 그 사이에 범죄는 계속해서 또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지금 사후 이제 조치도 좀 미흡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국 경찰관 2명이 파견 나와 있다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2명이다 보니까 사실상 교대 근무가 안 되죠. 그러니까 24시간 대응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3명이 나가 있는데 2명이 그 연락관이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가 이제 2명을 더 보내가지고 교대로 조를 짜가지고 교대로 하면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330명이 이제 뭐 납치됐다는 네. 감금됐다는 이제 이런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렇게 5-6명 정도 가지고 대응이 하겠느냐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 지난 6월에 이제 캄보디아 이제 범죄 단지에 감금됐던 40대 남성이 있는데 이분도 얘기가 기가 막힙니다. 이분이 이제 가족들이 한국에서 이제 신고를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캄보디아에 있는 이제 대사관 직원이 뭐라 하냐면 그 납치했던 그 사람이 직접 구글로 캄보디아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직접 신고해라라고 한 거예요. 아예 챗GPT로 하라고 하지. 참, 그러니까 이게 말입니까? 본인 납치돼 감금 고문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디서 어떻게 구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대사관에 접근해가지고 통화를 하든지 좀 만나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언론에 알려지는 거예요. 언론에 알려졌더니 그제서야 뒤늦게 외교부에서 적절하지 않았던 대응이다라고 이제 사과하는 유감을 나타내는 그런 입장을 냈지만 굉장히 늦어도 너무 늦었다. 외교부가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많은 공간들 공석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자초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의 책임이 크다. 저는 그래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어제 국정감사에 주현 외교부 장관이 출석을 했어요.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는데 요즘 뭐 주현 외교부 장관 바쁘죠.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해서 뭐 관세 협상 대책 어떻게 되고 있다 지금 보도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루에 한 건도 보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주현 외교부 장관이 그러면 다른 일은 어떻게 하고 있나 좀 궁금했는데 이 캄보디아 사건과 관련해서 심각성을 언제 인식했느냐라고 송원석 의원이 어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난주에 알았다고 해요. 야, 이 심각성을 지난주에 인식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대사관에서조차 모르고 한참 시간이 지나갔다라는 그런 비판이 나옵니다. 지난주에 알았다.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의 생명이 이런 식으로 지금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건 그렇고 제가 짧게 한 말씀만 좀 더 드리겠습니다. 예전 기사를 제가 찾아보니까 이 캄보디아에 대해서 분석한 기사가 있어가지고요. 민노총, 쌍방울, 라임, 캄보디아는 수상한 사람들의 핫플이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썼나 봤더니 또 최우민 기자가 옛날에 썼던 그런 기사입니다. 이게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민노총 간부가 북한의 공작금을 수령했다. 또 좌파 정당 간부가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교육받은 곳이 또 앙코르와트다. 그다음에 쌍방울에 김성태의 수행비서가 체포된 태국의 접경지 여기도 또 캄보디아다. 그다음에 부산저축은행 라임펀드 있잖아요. 예전에 이런 곳이 또 캄보디아 투자로 거액을 날리기도 했다. 캄보디아에 굉장히 또 우리나라와 특히 특정 세력과 또 관련 있는 그런 사건들이 이상하게도 또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캄보디아에 몇 번 이제 가봤지만 굉장히 현재까지도 치안이 좀 불안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가 과거 이제 폴포트 정권 치하였던 공산주의 정권이었고 지금도 뭐 사회주의였던 정권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중국과 북한과 기본적인 또 관계가 형성이 돼 있죠. 그리고 캄보디아가 베트남, 태국 그다음에 이제 라오스와 국경을 이제 맞대고 있는데 특히 라오스, 태국 이쪽 국경 지역에는 마약이 생성되고 유통이 되는 트라이앵글로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지역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어떤 국제 범죄 그 온상이도 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민노총, 쌍방울, 라임 이런 어떤 좌파 성향의 이런 어떤 그 단체, 특히 어떤 부패 어떤 그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어떤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죠. 캄보디아 경찰만 하더라도 사실은 부패된 어떤 그런 경찰이 많고 해서 이런 어떤 국제 범죄 조직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된 사람들도 많다고 지금 언론에 많이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시는 어떤 분들께서도 이런 어떤 뭐 국제 어떤 사업을 한다는 명분으로 뭐 텔레마켓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유혹을 하는 그런 것도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절대 속아서는 될 사항은 아니고 특히 우리 지금 그 경찰이 정말 여기 총력을 기울여서 여기 조사를 해야 된다. 저는 만약에 미국 같으면은 지금 아마 군대까지
뭐 그린베리라든지 네이비실이라든지 군대까지 캄보디아에 파견해서 동원하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나라도 이제 뭐 경찰들을 대규모로 파견해서라도 빨리 일거에 웬치라고 하는 캄보디아 범죄 조직 소탕을 지금 캄보디아 경찰과 지금 그 연결해서 빨리 저는 수색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캄보디아 특히 이번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는 뭐 가해자들이 중국인들이기도 했었잖아요. 이거 뭐 중국 세력이 많이 진출을 하기도 했고 뭐 폭력 조직 같은 게 진출을 하기도 했는데 이거 캄보디아에서 이 정도 사업하려면은 군부 없이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군인들과 관련되지 않고서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맘만 먹으면은 캄보디아 군부에게 또 여러 가지 또 협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협상이라기보다 우리나라가 뭐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부분인데 과연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 의문입니다. 예,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와중에도 누군가는 거기서 숫자 21호 뭐 이렇게 불리면서 폐타이어 취급을 받으면서 뭐 거기서 보이스피싱이나 로맨스 스캠 같은 거에 동원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거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이제 백혜룡 경정이라고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렸죠. 그 최혁진 의원과 함께 나온 그 유튜브 썸네일에 백혜룡 경정 다 잡아넣겠다. 특검이 못하면 우리가 부숴버린다. 가장 센 상남자들이 떴다. 이렇게 썸네일에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이 백혜룡 경정이라고 있습니다.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 자기가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대통령이 그 이문정 검사장 산하의 동부지검 합동수사팀에 합류하라라고 지시를 하니까 그 지시에 대해서도 또 문제가 있지만 본인이 좀 기고만장해갖고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달라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기사 제목으로도 기고만장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의 합동수사팀은 내가 불법단체라고 규정했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일개 경정이 내가 거기는 불법단체라고 규정을 했으니까 나는 그곳에 들어가지는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섰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새로운 수사팀을 만들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명령이 있고 경찰청장이 가라고 하면 동부지검 파견은 가겠지만 기존 수사팀으로는 안 가겠다. 파견 방식은 동부지검과 경찰청이 협의할 것. 지시하고 있어요. 네. 이 경정이면 이제 파출소장급인데. 파출소장이죠. 예. 파출소장급의 지구대장 정도. 예, 좀 큰 파출소, 뭐 지구대. 이런 파출소장급이 이렇게 언론이 나와서 기존의 수사팀에 합류는 못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는지 제가 볼 때는 국가공무법의 정민을 위배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데 아마 뭐 이재명 대통령까지도 뭐 백혜령 경정에 대해서 이렇게 띄워주니까 정말 글자 그대로 기고만장한 것 같은데 저는 마약 수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마약 수사를 막은 세력이 누굽니까?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이었어요. 왜 막았죠? 검수완박. 지난번에 1차적으로 검수완박을 통해서 당시 이제 검찰의 마약 수사를 못하도록 했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검수원복을 통해서 시행령을 통해서 이제 할 수 있도록 그때 당시에 만들었고 또 두 번째는 그때 특활비를 일제히 다 삭감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경찰, 검찰 등의 어떤 특활비를 삭감하니까 결국은 특활비가 뭡니까? 결국은 이런 어떤 마약 수사라든지 이런 불시했던 사건들을 수사하기 위해서 뭐 잠복 근무다 뭐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인데 그런데 특활비를 삭감하면서까지 마약 수사를 방해내지는 좀 못하도록 했는 건데 지금에 와서야 뭐 이런 식으로 뒤늦게 지금 호들갑을 지금 떨고 있죠. 근데 백혜령 경정 같은 경우는 뭐 얼마만큼 마약 수사에 저는 뭐 특화가 됐고 뭐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뭐 수사팀을 만든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특히 이제 외사계라고 해서 외국과 관련돼 있는 경찰의 어떤 조직의 전문가들 특히 뭐 검찰들 뭐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좀 팀을 꾸려서 정말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뭐 외부에 나와서 뭐 이런 식으로 그 유튜브에서 뭐 하겠다 큰 소리 치면서 하는 이런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뭐 실력이 있다고는 절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까지도 나서서 뭐 수사팀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전형적으로 권력 남용이죠. 이렇게 수사에 대해서 대통령이 관련을 직접 지시를 하고 구성을 할 수가 없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어떤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설명드리자면은 백희룡 경정이 지난 6월에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과 함께 그 검찰이 합동수사팀을 구성할 당시에 뭐라고 했냐, 언론에 합동수사팀이 출범하면서 대검은 물론이고 경찰 지휘부에서 나에게 이런 방구도 없었다. 출범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합류하지 않을 거고 도움을 줄 의사도 없다고 했었습니다. 뭐 본인한테 이런 방구라도 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기도 한데요. 사건을 은폐한 당사자인 검찰과 경찰 수뇌부가 수사팀에 개입할 여지가 있다. 뭐 이런 주장이란 건데, 약간 뭐 본인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뭐 좋은 건데, 약간 뭐 기고만장하다라는 그런 언론 뭐 보도 제목으로도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있고, 당시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 또 이 백혜룡 경정이 지난달에 국회 청문회에 나와가지고 윤 전 대통령하고 김건희 여사가 내란 수행 자금 관련 마약 수입 독점 사업을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내란 몰이를 위해서 이번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수사가 더디니까 이 백혜룡 경정을 직접 투입하는 이런 무리수까지 둔 것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한 법무장관을 통하지 않고 직접 수사를 지시한 것도 위법이다, 이런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런 사건이 있을 때 무리하게 누군가, 강하게 주장하는 누군가를 투입을 시켜갖고 수사가 잘 됐던 그런 케이스가 없어요. 과거에 세월호 같은 사건을 봐도 그렇고, 나름 그때 당시에도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를 했었는데 누군가 강하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투입을 시켜갖고 제대로 됐던 그런 적이 없다. 좀 참고로 그런 생각이 나왔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람 보니까 좀 정신세계가 거의 김어준과 같아요. 아니 완전히 뭐 음모론 시각에서 어떤 자기만의 어떤 정신세계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요즘 좌파들 보면은 뭐든지 뭐 내란 뭐 하면서 자꾸 연결시키고, 이제 김건희 윤석열 대통령 어떤 부부 문제를 하는데, 이 사람 이 이야기가 뭐 내란 관련돼서 뭐 하기 위해서 뭐 마약 수입 어떤 독점 사업을 위해서 뭐 그런 거다. 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그것을 또 국회 청문회에서 와서 이야기하게 됐는지, 또 그것을 또 민주당이 악용을 뭐 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뭐 수사팀 합류 지시를 하고 있는지, 야, 참 영화도 이런 식으로 참 영화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있는 아주 독특한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 사람이야, 주장이야, 어떤 주장이든 할 수 있지만 무슨 주장이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내란을 하기 위해서 마약을 수입하고 그 대금으로 했다. 야, 이거 너무 영화 같은 얘기인가 아닌가 좀 싶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도 좀 규정으로도 좀 따져봤는데, 백혜룡 씨 같은 사람은 외압 의혹의 피해자를 지금 자처하는 인물입니다. 본인이 피해자를 자처하는 그런 인물인데, 경찰 본인이 피해자인 경우에는 또 재척 사유가 된다라는 게 지금 법조계 분석입니다. 지금 경찰의 그 규칙을 좀 보니까 경찰관 본인이 피해자인 때, 아니면은 뭐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등등 돼서 이제 그 사건의 재척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사람을 넣어놨다. 이것도 일단 한 가지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하나, 대통령이 지금 일선 검사장 이문정 검사장한테 수사 지시를 직접 내리는 것도, 이것도 좀 처음 보는 장면입니다. 이게 우리가 좀 기억을 하잖아요.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만 지휘 감독하도록 되어 있는데, 검찰총장에게만 할 수 있는데 일선 검사장에게 대통령이 지시를 한다? 글쎄요, 이거 우리 국민들이 좀 익숙한 장면이잖아요. 이거는 일선 검사장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예전에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검찰총장일 당시에도 검찰총장에게만 지휘 감독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역시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검찰정법에 따라서도 이제 검찰총장만이 이제 지시를 할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뭐 특정 어떤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정도인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검찰총장도 아니고 일선 이렇게 그 지검장, 임은정 지검장에게 직접적으로 지시를 한다. 이것은 명백히 검찰정법을 위반한 권력 남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또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백혜룡
경쟁이 재책 사유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경찰청 그 규칙에 의해서 경찰이 본인이 피해자일 때 당연히 배제되는 이유는 수사를 할 때는 객관적 입장에서 중립적 입장에서 수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본인이 피해 당사자가 되면 아무래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위치에서 수사를 하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이 공권력을 본인의 어떤 피해했던 보복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찰 규칙에 이렇게 재책 사유를 넣은 것인데 이것을 정면으로 위배하면서 들어간다? 이것도 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또 기본적으로 외압이다 하는데 네. 경찰 조직이나 뭐 조직을 할 때는 어떤 조직권자가 당연히 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자기가 못 따라갔다고 해서 이게 외압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네. 예를 들면 지금 최병 특검에서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경로의 바탕을 두고 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최병 특검에서 아직까지도 한 사람도 기소를 못 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왜 그러냐? 대통령이 뭐 경로를 했든 안 했든 예. 그 결과물이 만약에 위법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아, 사람이 화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그거는 이제 권력 남용했으니까. 예. 그러나 합리적인 합법적인 어떤 결정을 한 것은 대통령이 화낸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어떤 외압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결국은 결과물이 문제가 됐을 때는 모르겠지만 경찰청 규칙에 당연히 재책 사유가 해당되는데 빠졌다. 이걸 통해서 외압이다 이렇게 말한 것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의원님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다뤄볼게요. 이 관세 협상 제가 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씀 한번 드렸잖아요. 그 조현 외교부 장관이 어제 얘기한 게 있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 그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알았다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지금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관세 협상 관련해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왔다. 그 대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뭘 어떻게 하고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또 없어요. 예. 우리 측에서 금융 패키지와 관련해 9월에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일정 부분의 미측의 반응이 있었다. 일정 부분의 미측의 반응이 있었다. 이것도 구체적으로 또 나온 게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 중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지 못함을 양해 바란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구체적으로 뭐가 되고 있지는 않다라는 그런 식으로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본회의에는 또 참석을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러모로 우리나라 외교 글쎄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당일치기로 왔다 간다 1박 2일 왔다 간다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에이펙 본회의에는 일단 참석을 못할 것 같다. 여러모로 우리 외교가 좀 좋지 못한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아니 또 뭐 어제는 이제 조현 장관이 네. 에이펙에 이제 와서 뭐 본회의는 하는데 뭐 정상회담은 참석 못할 것 같다. 예.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정상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것은 사실상 가장 에이펙의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못한다는 거죠. 핵심이죠. 이게 핵심이죠. 알파 오메가인데. 예. 네. 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났느냐. 결국은 일본에 3일 있고 뭐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지금 뭐 하루 정도 있는다는 건데. 네. 트럼프 대통령과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관계가 1948년 정부 수립 이후에 최악인 상황에서 예. 그나마 에이펙 정상회의를 통해서 우리 그 대한민국에 와서 또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고 뭐 이걸 통해서 관세 협상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 그런 기대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돼버린 네. 것이죠. 왜 이렇게까지 왔느냐. 결국은 트럼프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예 당장 그 정상회담 하기 전부터 본인의 SNS에 올린 글만 봐도 알 수가 그렇습니다. 있어요. 뭐 지금 뭐 대한민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났느냐 이게 네. 그 혁명이냐 네. 아니면 뭐 축출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도 하기도 했고 특히 트럼프의 지금 뭐 그 멘토라고 할 수 있는 뉴트 깅그리치 전 하원 의장 11선 하원 의장도 지금 우리 한국이 친중 공산주의 독재로 가고 있다 이렇게 네.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많은 미국의 어떤 강요들도 이런 유의 비슷한 비판을 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관세 협상이 처음부터 좀 어려워졌죠. 만약에 윤석열 정부가 계속 있었다면 트럼프 정부가 이렇게 했을까? 저는 결코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렇게 대한민국 이재명 정권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지금 이제 관세 협상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이재명 정권에서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끼운 것이죠. 네. 3,500불 준다. 네. 그리고 그 3,500불의 수익의 90%는 미국이 써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협상하는 과정에서 당시에 뭐 저희가 뉴스 캐비넷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우리의 있던 이야기가 다르다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그때 당시는 우리 정부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투자인데 어떻게 그것을 투자 수익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쓰냐. 예. 이런 식으로 뭐 계속해서 이야기하다가 이제 미국 정부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난 다음부터는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재협상 요구를 하는데, 예. 지난번 백악관에서 재협상 요구를 했는데도 이런 지하에 거절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3,500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안을 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첫 단추를 굉장히 잘못 끼웠기 때문에 어떤 협상도, 미국과 협상은 지금 가시밭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잘못 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미국에서 관세 협상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조현 장관이 밝혔는데, 그 대안이 만족스러운 대안이면 지금 이미 진즉에 밝혔었겠죠. 그리고 우리 측이 요구한 한미 통합 스와프 체결이나 현금 대신 대출 보증 위주로 3,500억 달러를 조달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이견이 전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또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러다가 이제 에이펙 다 다가오는데 며칠 안 남았습니다. 이제 보름밖에 안 남았는데 다가올 때까지 협상은 제대로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또 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짧은 시간이 있는 동안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 기자들이 싹 모이는 순간 아니에요? 우리나라 기자들 앞에서 또 에이펙 왔던 그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협상 관련해서 어떤 강력한 멘트를 남길지, 또 우리나라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뭐 수사 등등과 관련해서 어떤 강력한 멘트를 남길지 또 한번 관심이 집중되는 그런 순간입니다. 예. 아니 근데 어제 또 이제 그 국방위에서 안규백 장관이 이 방위 출신이라서 잘 몰라서 그런 이야기를 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잘 몰라서 이야기한 건 같지 않고 작심하고 이야기한 것 같은데, 미국 이제 육군 장관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했습니까? 지금 주한미군은 북한과 중국까지 견제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안규백 장관이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을 해요. 주한미군은 북한 억제지 중국하고는 관계없다. 그런 식으로 발언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안보에 대해서 미국과의 어떤 엇박자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그 트럼프 정부가 뭐가 예쁘다고 관세 협상을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금 기본적인 이런 태도, 즉 경제와 안보를 대하는 이런 태도는 지금 트럼프 정부와 완전히 지금 이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관세 협상이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